카메라를 끼우다가 가끔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눌러진 김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네 군데를 좀 이제 선정을 해봤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만한 책은 아닌데, 그래도 그 양자 인문학적인 언급들이 뭐 더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110페이지에 쉘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에 부합하는 어떤 느낌, 즉 인간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하게 이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요게 이제 시간의 동시성 같은, 과거, 현재, 미래의 동시성, 이런 느낌이 아닌가. 뭐 이제 쉘링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고요. 자, 통일장 이론 언급 126페이지. 우리는 신을 설명하면서 신을 힘들의 살아있는 통일성이라고 했다. 힘들의 통일성이다. 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들이죠. 그 통일장 이론을 떠오르게 하죠. 134페이지 다중우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다중우주적 느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에게서 신의 본질, 또는 달리 말해서 신의 완전성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생각될 수조차 없다. 가능한 세계들이 다수라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가능한 세계들이 다수다라는 말 나오죠. 그렇게 볼 때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근거가 갖는 근원적 운동인 불규칙적인 운동도 틀림없이 무한한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왠지 이게 양자장으로부터 비롯된 평행우주를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겠지만,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 이 쉘링이 쓴 본문의 끝부분 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한번 필로소피,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다가오게 될 인간이 자연과 물질을 더 이해하게 됐을 때 언젠가 도래하게 될 철학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양자인문학 시대를 예고하는 거죠. 굉장히 정말 잘 읽어서 기억하고 싶은, 다시 한번 정지화면, 조명을 좀 세게 해서 정지화면으로 한번. 양자 시대를 예고하는 글인데, 자, 철학에 대해서. 철학이라는 명칭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런 근원적 지혜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사랑은 보편적으로 영감을 얻는 원리이고, 근원적 지혜는 철학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이다. 사랑은 영감을 얻는 원리다. 이 단어만으로도 좀 감동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잠시만요. 네, 읽어볼게요. 야, 감동적이었어요. 이 책의 셀링이 쓴 본문의 마지막 장이 그 양자 시대를 예고하는 듯한 감동이다. 들어봅시다. 우리 시대에 환기된 문제들에 대해 답을 구할 때는
너무 먼 출전을 찾아 떠돌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앞쪽도 살짝 읽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만일 철학에게서 변증법적인 원리, 즉 분리하고 유기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모양을 갖추도록 해주는 오송과 오송에게 방향을 설정해주는 원상을 동시에 제거한다면, 어렵네요. 그리하여 철학 자체에 더 이상 척도도 규칙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철학에게 남아있는 길은 역사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는 길, 그리고 과거에 보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답습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이게 깨달을 오자인데 어떤 우리의 감성, 감각, 인간이 원초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 또는 양심, 신적인 영감 이런 것들이 이 철학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과거에 썼던 규범과 토대를 찾기에 급급한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성 중심적인 철학을 일단 비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문이 넘어가는 건데, 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기반으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직접적인 인식의 가능성이 주어지면 그저 단순히 역사를 믿는 시대는 끝이 난다. 자, 우리가 자연에 쓰여져 있는 신의 언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거의 책이나 어떤 역사를 믿는 시대가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글로 쓰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된 계시인 자연이 주어져 있다. 글로 쓰인 것들은 오래전에 계시 목적을 이행했고 훌륭한 해석도 얻은 반면에 자연은 인간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직 판독되지 않은 징후들을 담고 있다. 자연의 신비 속에 아직 우리가 읽지 못한 언어가 있고 인식하지 못한 어떤 속살, 아직 보지 못한 속살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양자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자연은 인간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직 판독되지 않은 징후들을 담고 있다. 이 쓰이지 않는 계시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판독되지 않은 것, 이 쓰이지 않는 계시가 완전히 이해된다면 종교와 학문에서의 유일하게 참된 체계가 몇몇 철학적이고 비판적인 개념들을 짜깁기에 만들어진 초라한 상태를 벗어나서 진리의 완전한 광채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온전한 자연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옛 대립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대립의 바깥에 모든 대립을 넘어서 있는 것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다. 양자 시대의 예고죠. 야, 감동적이니까 다시 한번 핵심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환기된 문제들에 대해 답을 구할 때는 너무 먼 출전을 찾아 떠돌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직접적인 인식의 가능성이 주어지면 그저 단순히 역사를 믿는 시대는 끝난다. 우리에게는 글로 쓰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된 계시인 자연이 주어져 있다. 자연은 인간 그 누구에 의해서도 아직 판독되지 않은 징후들을 담고 있다. 이 쓰이지 않은 계시가 완전히 이해된다면 종교와 학문에서 유일하게 참된 체계가 몇몇 철학적이고 비판적인 개념들을 짜깁기에 만들어진 초라한 상태를 벗어나서 진리의 완전한 광채 속에서 그리고 동시에 온전한 자연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대립이 바깥의 모든 대립을 넘어서 있는 것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다.